전국을 안방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 생방송 전국시대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니, 요 며칠 좀 포근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정말 춥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낮 되니까 좀 기온이 오르면서 또 밤 되니까 기온이 뚝 떨어지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서는요. 네. 자칫하다간 또 겨울처럼 큰 질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보면요. 겨울철에 특히 심장마비로 또 사망하는 사고가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과도한 흡연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보통 이제 심장마비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겨울철에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특히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난 건강해서 괜찮아 이렇게 무심코 넘어가지 말고요. 이럴수록 우리 꼼꼼하게 본인의 건강 관리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보면요 요즘 뭐 겨울이잖아요. 눈은 본 구경이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맞아요. 먼지 구경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미세먼지는 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지역엔 눈이 자주 안 오기 때문에 눈이 내리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겨울이니까 이제 겨울답게 좀 눈 내린 곳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충남 공주에 가면요 인공 눈이 깔리는 눈썰 매장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뜨끈한 온돌방이 있는 한옥마을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뭐 공주에서 춥거나 혹은 뜨거운 겨울의 매력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공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 겨울 계룡산 자락이 떠들썩합니다. 우리 찰리 알린 아빠 혼자 와서 미안해. 산에서 놀면 춥지 않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꽁꽁 언 몸을 맛있게 후끈하게 녹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춥거나 혹은 뜨겁거나 콜드 앤 핫. 마이클과 함께 공주로 떠납니다. 계룡산 능선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공주시 반포면. 설마 이 추위에 등산하는 건가요? 아니 감독님 지금 영하 9도인데 너무 추운데 산에 왜 들어왔죠? 여기 마이클이 좋아할 만한 곳이 있어요. 맛집? 여기 고기 냄새 안 나는데? 그래도 가봐야지. 어디서? 깊은 산속에서 맛집부터 찾는 미국아재. 입맛 다시면서 올라간 보람이 있어야 할 텐데 여긴 하얗게 눈이 쌓였네요. 예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눈썰매장! 숲속에 눈썰매장 있네.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겨울이면 눈썰매장으로 변신하는 이곳은 계룡산 자락에 문을 연 자연 테마 공원입니다. 아침부터 썰매 타러 온 꼬마 친구들로 시끌벅적한데요. 마이클도 아이들 생각나겠어요. 진짜 재밌겠다. 애들이랑 와야 되는데 진짜 재밌겠다. 오케이. 어떻게 해야 돼? 튜브를 타고 내려가는 썰매장이라 마이클 안전을 위해서 빅 사이즈. 오케이?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녀오겠습니다. 와, 이 속도 실화인가요? 마이클 눈밭에선 훨훨 날아다니네요. 신발까지 나왔어. 신발 벗겨진 줄도 몰랐던 거예요? 누구 마이클 신발 보셨나요? 와, 너무 재밌는데 우리 찰리 알린 아빠 혼자 와서 미안해. 애들 위해서 다시 가야 될 것 같아. 화이팅! 추운 날 산에 왔다고 투덜거리더니 썰매 탈 때는 행동이 이렇게나 빠릅니다. 또 갑시다. 또 출발! 해 바뀌어서 올해 33 된 미국아재. 벌써 몇 번째 썰매장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이클 쫓아다니느라 제작진이 먼저 지치겠는데요. 너무 재밌다. 이제 그만 타요. 아이 무슨 소리요. 시작도 안 됐습니다. 마이클 아저씨, 저 공룡이 나타났어요. 공룡? 어디? 움직인다. 빨리 가야 돼. 감독님. 공룡이다 공룡. 소리까지 나온다요. 어머나, 숲속에 공룡이 있었네요. 영화 세트장 같은 이곳에선 백악기와 쥐라기 시대의 공룡을 만날 수 있습니다. 책에서 보던 공룡이 눈앞에 나타나니 미국아재도 스릴 만점. 봐봐요. 너무 커요. 내 몸은 이 공룡이 다리도 아니고. 와, 목이 진짜 커요. 진짜 길어. 무서워. 무서워. 감독님, 저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그래요. 언제 이렇게 많은 공룡 친구들을 만나겠어요? 가까이 다가가면 공룡이 움직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 스마일. 그런데 마이클, 지금 공룡하고 사진 찍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장작불에서 군밤이 있고 있다고요.
와, 진짜 맛있겠다. 아우, 먹고 싶은데. 제가 마이클 시리즈 준비했거든요. 이거 한번 여기 오셨으니까 이거 체험도 겨울에 몸이니까 한번 배워서 보시. 구운 것을 줘야지 먹을 수 있어. 여기 앉아서 따뜻한 장작불 쬐면서 진짜요? 드시는 게 더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앉으세요. 처음 해봐야는데? 썰매 타느라 손발이 꽁꽁 얼었을 텐데 불 쬐면서 몸도 녹이고요. 타닥타닥 장작불에 밤까지 구우면 이만한 간식이 없죠. 요거는 된 거 같은데 한번 맛보실래요? 이거요? 네, 이런 거 같은 거. 그냥 막 먹어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요거 한번 잡아보세요. 장갑 낀 손으로 이런 거. 이거? 네. 이렇게 까시면 와. 향 나오네요? 네. 먹어도 되죠? 네, 한번 드셔보세요. 와, 진짜 재밌고 진짜 맛있어요. 그렇죠. 특히 참나무 연기 맛이 들어가니까 진짜 맛있어요. 이게 참나무 장작이거든요. 참나무 장작불에 이렇게 공주빵 와우. 구워 드시면 전 이런 이것도 한번 밥을 드셔보세요. 처음 먹어봤어요. 네. 참나무 장작불에 군밤 친구 고구마도 입장합니다. 속까지 노랗게 잘 익은 군고구마. 이거 호호 불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이 따뜻한 밤을 따뜻한 고구마를 먹고 아까 추위 싹 사라졌어요. 네. 감독님, 눈썰매장 한 번 더 고고싱싱! 마이클 썰매는 이제 그만. 이제 추운 눈밭을 떠나서 따뜻한 곳으로 고고싱싱. 와, 한옥이 진짜 많이 모였는데 역시 이런 대물을 보면 이런 곳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리 오너라. 거기 누구 없느냐? 마이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군 고구마만큼 뜨끈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혹시 맞아요? 네, 한옥만큼 따뜻한 곳이 없죠. 네. 네, 이곳이 공주 한옥마을입니다. 한옥의 멋과 기품을 간직하고 있는 공주 한옥마을. 골목골목 다나한 용마루며 고즈넉한 처마가 예술한 정취를 안겨줍니다. 겨울이 되면 한옥마을 아궁이마다 잘 마른 장작도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곳은 아궁이에 불 떼는 곳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추울 때 아궁이에 불을 떼고 살았거든요. 예. 혹시 몸을 지진다는 말 아세요? 예? 지진이요? 그거 아니고? 아니, 이제 따뜻하게 몸을 지지는 거예요. 아. 불을 떼서 이제 이게 방에 가면 이제 따뜻해요. 그럼 몸을 지지는 거거든요. 아. 구들장에 깔려있는 한옥. 아궁이에 불을 떼면 방이 뜨끈뜨끈해지죠. 장작이 활활 잘 타는 걸 보니 마이클 불 떼는 솜씨가 제법인데요. 요즘에는 이런 큰 돌이 자는 것은 쉬운데 옛날에는 이런 막 요만큼한 큰 돌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 돌을 여러 개 깔고서 이렇게 불을 이제 구들장을 만듭니다. 그 위에 황토로 이렇게 덮어서 구들장을 만드는 거고요. 이게 선조들의 지혜가 살아있는 전통 구들장 문화를 공주 한옥마을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어디 가셨어요? 여기 있다. 저는 마이클. 이 옷은 또 뭐예요? 무엄하두다. 가미왕 앞에서. 한옥마을에선 미국아재도 백제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무령왕이 환생을 하신 것처럼 멋지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게 무령왕이 입었던 그런 왕의 옷이거든요. 이게 모자예요. 모자인데 장식을 보면 아궁이에서 타고 있는 불꽃 문양이에요. 그거는 백제의 기운이 불꽃처럼 강렬해지기를 소망하는 뜻을 이 관장식에 담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요런데 이제 금색이지요, 이런 장식들이. 그런데 지금은 노란색 금박이를 썼지만 옛날에는 요거를 정말로 금으로 실을 뽑아서 문양을 짰어요. 임금님의 옷에 노란색이 들어갔다 그렇게만 금으로 실을 뽑아서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백제의 직접 문화가 발달을 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뭐가 좀 떠올렸어요. 옛날에 이 옷을 입고 온돌방에서 맛있는 것을 먹던 생각나고 있는데요. 혹시 감독님, 간식이 없어요? 식탐 많은 마이클 왕을 위해 준비한 간식 뭘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요? 아, 이거는 옛날 과자예요. 이렇게 지금, 예,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예, 체험하느라고 배고프죠? 예. 그래서 제가 다식을 준비를 했어요. 집안이나 나라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상에 올리던 전통 음식. 알밤 가루가 들어간 다식은 더 고소할 것 같은데요. 연꽃 문양 틀에 반죽을 꾹꾹 채워 넣고 다식판에 눌러주면 알밤 다식 완성. 그냥 이대로 먹으면 돼요? 네, 네. 까서 그냥 먹으면 돼요. 네, 이미 다 익혀놓은 거니까. 오! 어때요? 맛이 최고죠?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죠? 저는 이 맛을 알고 있는데요. 아, 예. 그 막 큰 행사나 할 때 이런 과자는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오, 지금은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다식이 빠지지 않고 쓰는 게 다식이 진짜 맛있어요. 네.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서 먹으면 더 꿀맛이겠어요. 어머나 어머나 먹다 잠든 건가요? 마이클! 너무 위험하다. 집에 가요. 아유, 안 가. 여기서 잘게요. 여우지 마시오. 그 많은 다식을 혼자 다 먹었으니 배부르죠. 방 따뜻하죠. 잠이 올 수밖에요. 마이클 업어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마이클 정말 부럽네요. 놀 거 다 놀고 뜨끈뜨끈 온돌방에 또 누워있고.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그 썰매장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썰매장 가서 정말 수십 번 탔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생각도 났고 썰매장 옆에서 이제 다 놀고 나면은 뜨끈뜨끈한 군방 까먹으면 또 그 맛도 정말 최고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한옥방, 그 온돌방에서요, 그 미국 아재 지진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거는 진짜 아재에게 맞는 것 같아요. 제대로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여기서는 계절별로 전통 문화 체험도 즐길 수가 있다고 하죠. 방학 맞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겨울철 여행 코스로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겨울 여행만큼이나 매력적인 겨울 음식, 그 중에서도 과일을 한번 만나보러 갈까 해요. 오, 겨울철 과일 하면 뭐 대표적으로 사과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손 노래지는 귤 많이 먹잖아요. 사실 이 과일은요, 예전에 우리가 봄에만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엔 네. 또 겨울에 또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강진에 가면요, 이 통통하고 빨갛게 살이 오른 딸기 수확이 한창이라고 하거든요. 겨울철 입맛이 좀 까칠해졌을 때 요 달콤한 딸기 하나면요, 식욕이 그냥 막 살아납니다. 자, 맛있는 딸기 수확하러 지금 함께 가보시죠. 아니 날씨도 너무 춥고 아니 이 새벽에 나오라고 한 이유가 뭔가요? 아니 피디님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할 때는 언제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워워 유랑 리포터 진정해요. 설마 아무 이유 없이 오라고 했을까봐. 추운 겨울을 달콤하게 보낼 수 있는 게 여기서 유랑 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요? 어쩐지 아까부터 코끝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요건가? 요즘 어딜 가나 많이 볼 수 있는 오늘의 주인공 바로 새콤달콤한 딸기 되시겠다. 온몸이 움츠러드는 계절, 꽁꽁 얼어붙은 몸속 깊은 곳까지 새콤하고 달콤한 기운으로 가득 퍼지게 만드는 반가운 손님, 딸기가 돌아왔습니다. 한겨울이라 더욱더 달콤한 딸기 맛보러 지금 출발합니다. 코끝을 휘감는 새콤달콤한 향을 따라간 곳, 바로 강진의 한 딸기 농장.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추운 겨울 찾아온 빨갛게 무르익은 오늘의 반가운 손님은 바로 딸기. 코끝을 찌르는 향기가 바로 딸기였잖아.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오예. 넘어갑니다. 유랑 리포터 지금 딸기 따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걸리면 어쩌려고. 잘 익은 딸기 하나 따려는 그 순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좋아하는 과일 중에 가장 최고가 딸기거든요. 그래서 온 김에 좀 하나 따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일을 하고 드셔야죠. 좀 일 안 하고도 좀 따먹을 수 있던데 다른 데서는 박하게 드실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도 일을 하시고 드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딸기 따야지. 첫 수확 시기인 12월 말부터 다음해 4월까지가 제철인 딸기.
100g당 비타민C 함유량이 레몬보다 더 높아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은 물론 면역력도 키워주는 딸기. 올겨울 맛보지 않으면 섭섭하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추운 겨울에 왔거든요. 원래 딸기 겨울에 나나요? 네, 맞습니다. 원래 우리 딸기는 봄에 나는 작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 온해를 이용해서 빠르면 11월 중순부터 늦어도 12월 초부터는 수확 가능합니다. 원래는 땅에서 노지에서 이렇게 재배를 했었는데 지금은 겨울에 이 시설을 이용해서 이 고솔로 재배를 하면서 농가들이 아주 편하게 딸기 재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었죠. 지금은 봄에 나는 딸기가 아니고 겨울에 나는 딸기로 아마 많이 알고들 계실 겁니다. 그나저나 최유랑 리포터, 어서 딸기를 따서 먹어야 할 텐데 그런데 어떻게 딸기를 따야 하는지 알 수가 있나? 사장님, 딸기 따는 법 좀 알려주세요. 좀 잘 따고 싶거든요. 예, 이 꽃대 내려온 방향에서 90도로 가볍게 이렇게 꺾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하는 최유랑 리포터. 사장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차근차근 따보는데요. 아니 그런데 처음 치곤 너무 잘 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둘 따다가는 여기 농장에 있는 딸기 다 따게 생겼어요. 사장님, 저 딸기 정말 많이 딴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어떻게 괜찮나요? 아이고 잘 따셨네. 익은 것만 골라서. 정말요? 그럼 좀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고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 이야! 이거 제가 직접 딴 딸기입니다. 와, 정말 통통하고 실한데요? 와, 진짜 달고 맛있고요. 딸기 과즙이 슉 퍼지면서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최유랑 리포터도 한입, 사장님도 한입. 맛있게 나눠 먹는 딸기. 이러다 오늘 딴 딸기 다 먹겠어요. 그만. 할 일은 끝났나 싶었는데 진짜는 지금부터. 전국 각지로 나갈 강진 딸기. 크기별로 알맞게 선별하고 예쁘게 포장하는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그날그날 수확된 딸기는 바로 선별 작업을 거쳐 전국의 소비자들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한아름 수확한 딸기가 이곳으로 왔거든요. 어떤 곳인가요? 이곳이 강진에서 생산된 딸기들이 총 모여져서 선별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무슨 소리가 1번, 2번 들리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이렇게 유관 선별을 해서 포장을 하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공동 선별을 하다 보니까 전자식 조업을 통해서 중량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지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고민이 있어요. 저 딸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딸기를 맛있다고 사서 집에 오면 열어보면 상태가 안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딸기는 일단 초롱빛이 선명한 색깔의 딸기가 좋은 딸기고요. 그리고 씨가 있는 부분까지 익어 있는 부분, 숙도가 약 90% 정도 되는 딸기가 가장 좋은 딸기예요. 일반 사람들이 숙도 90% 하면 다 이해하기가 힘드는데 딸기를 보면 씨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씨가 있는 부분까지 익어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숙도 90%. 그러면 빛깔과 숙도 이 두 가지만 잘 보면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별된 딸기는 농산업 가공지원센터로 옮겨와 가공이 되는데요. 농산업 가공지원센터는 가공 교육 과정을 받은 농민들이 협동조합원이 되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가공 완제품으로 출시하기까지 지원을 해주는 곳입니다. 딸기를 깨끗이 씻어 올리고당, 설탕을 넣어 섞어주고 열을 가해주면 달달한 맛이 일품인 딸기잼 완성! 이뿐만이 아니다. 급속 냉동고에서 영하 30에서 40도 온도에 얼려주면 딸기 본연의 색과 향, 형태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완성된 딸기 동결 건조칩은 아이들 간식으로도 최고라고 합니다. 딸기 가공식품, 보기만 해도 맛있겠죠? 좀 전에 딸기 농장 딸기를 먹기는 했는데 배가 부르지 않아. 피디님, 저 더 먹고 싶어요. 그래서 또 준비했다. 디저트 재료로도 사랑받는 딸기. 그 중에서도 제철에 나는 싱싱한 딸기로 맛있는 디저트를 만드는 딸기 카페로 출동한 제작진. 어때요? 이만하면 우리 유랑 리포터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죠? 딸기가 안 들어간 게 없이 하나같이 딸기.
그럼 하나씩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거는 딸기 롤 케이크이고요. 이거는 딸기 생크림, 이건 딸기 쿠키, 딸기 무스타르트, 이건 딸기 라떼입니다. 우와, 이름만 들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인기 많은 게 뭐예요? 아무래도 남녀노소 다 잘 드시는 게 딸기 생크림이고요. 나머지들은 다 딸기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케이크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도 딸기밭 가서 열심히 딸기를 먹고 왔거든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제가 디저트 집에 왔는데 요거 한번 맛을 봐보도록 할게요. 딸기 디저트의 대표 주자. 한입 베어 물자마자 사르르 녹아내리는 케이크부터 무스, 쿠키, 롤케이크, 라떼까지. 딸기 디저트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딸기는 제가 보는 과일 중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들 잘 드시는 것 같아요. 가장 대중적인 과일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특히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생크림 케이크에는 딸기만큼 어울리는 게 없어요. 제가 작업을 오래 했지만 다른 걸로도 많이 만들어보고 했는데 생크림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딸기예요. 찬바람 쌩쌩 부는 추운 겨울도 달달한 딸기 앞에선 속수무책. 한입 베어 무는 순간 입안 전체에 상큼한 기운을 가져다주는 딸기. 새콤달콤 맛있는 딸기로 거칠어진 겨울 입맛도 되살려보고 상큼한 기운까지 얻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새콤달콤한 딸기로 상큼한 하루를 보내는데요. 저는 이 딸기라면 올겨울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제철 맞은 딸기로 건강과 맛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 달달한 딸기 디저트 더 먹고 갈게요.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오후 6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영하 4도, 또 낮 최고 기온 5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4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 분포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도 큰 화재 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씨 관리에 더욱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찾아왔던 강추위 오늘로 그치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풀리고 나면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고개를 들겠는데요. 보건용 마스크 미리미리 챙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네, 수요일 저녁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도 만나볼까요? 이용선 아나운서 올해 연말 아니면 지난 연말 편지 쓴 적 있나요? 편지를 써본 지가 꽤 된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문자 메시지로는 주고받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정성스럽게 카드 만들어서 소중한 사람들한테 편지도 붙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네. 요즘에는 정말 글 쓸 일이 없어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듣고 보니까 참 그렇네요. 저도 예전에는 카드를 참 많이 썼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손으로 글씨 쓸 날이 별로 없어졌어요. 맞아요. 요즘 일도 거의 다 컴퓨터로 하죠.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손글씨를 써본 지가 좀 된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네요. 심지어 요즘 대학생들은요, 이제 강의 들을 때 노트북이나 이렇게 네, 휴대용 전자기기를 통해서 필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가끔씩 글 쓰는 일이 생기면 그동안 너무 안 써서 내가 글을 이렇게 못 썼나, 악필이었나 이런 생각에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조금 더 의미 있는 분을 만나볼까 합니다. 남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남도 사람들, 오늘은요, 캘리그라퍼를 만나볼까 하는데요. 우리 지역 순천에 있습니다. 지금 함께 가보시죠.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만나야 소리가 납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예술이 되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글, 캘리그라피라는 문화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커나가고 있는 남도 사람들, 오늘은 서선양 선생님 만나러 갑니다. 손으로 쓰는 붓끝의 예술, 캘리그래피는 그녀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길들여진 현대인에게
아름다운 감성 글씨로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고 있는데요. 남도 사람 서선양 씨의 그 뜻깊은 삶을 지금 마주합니다. 묵향 가득한 그녀의 보금자리, 하얀 한지 위에 어여쁜 우리말들이 가득한데요. 한글을 사랑하고 손글씨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오늘도 캘리그래피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캘리그라피라는 게 뭐라고 정의를 내려야 될까요? 아름다움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나 글씨를 보면서 아름답고 공감이 되고 좀 더 멀리는 치유까지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아름다운 글씨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캘리그라피라는 이 분야에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셨을까요? 편집 디자인, 시각 디자인에서 일을 하다가 정형화되어 있는 폰트, 타이포그라피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이제 서치를 하다 보니 캘리그라피라는 분야가 있었어요. 선생님, 캘리의 매력,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아날로그 감성을 가지면서 나만의 글씨, 하나밖에 없는 글씨를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기에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캘리그라피 하면서 내가 이런 게 좀 변했다, 또는 이런 게 굉장히 좋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으실 텐데 어떤 이야기들 주로 하시나요? 우리 현대인들이 다 마음도 급하고 생활도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캘리를 하면서 천천히 차분히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 부분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 캘리그라피라는 이 행위를 해 나가면서 뭐 가장 중점에 두시는 거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그냥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냥 글씨를 이렇게 날려서 쓰는 글씨, 이렇게 삐쳐서 쓰는 글씨 이렇게만 이제 한정이 되어 있으시고 그렇게만 이제 보시니까 이거 날려서 써도 되는구나 라고 이제 외부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캘리그라피는 규칙도 있고 규율도 있고 교본도 있고 다 필법에 맞게끔 써가는 거는 맞아요. 분명히 그 안에도 이제 공부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그 원칙에 맞게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렇죠. 그렇죠. 디자인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이제 기본을 지키게 하시는 건데, 이제 저희도 우리 애들 글씨 쓸 때 자세 바르게 하라 그러고, 허리 펴라 그러고, 이제 처음에 글씨 쓸 때 그렇게 처음에 이제 가르친단 말이죠. 이제 저희 선생님도 쓸 때 팔 드세요, 허리 펴세요, 문진 잡으세요. 이 자세를 먼저 이렇게 많이 지도하시고요. 그녀가 이토록 자세를 먼저 강조하는 건 캘리그래피는 단순히 보이기 위한 글씨가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믿기 때문인데요. 한지 위에 먹으로 표현하는 캘리그래피는 아주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실용성을 동시에 지닌 조화로움이 매력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서예교실이라는 게 네. 되게 많았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문화센터나 다양한 평생학습 기관에 보면 캘리그라피 수업이 꽤 많더라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서예는 문방사우를 기본으로 해서 글씨를 쓰는 정형화되어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캘리그라피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편집. 그래서 캘리그라피는 저희가 글씨를 쓴 상태에서 편집을 해서 디지털화 시킬 수 있는 범위까지가 캘리그라피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캘리그라피의 장점으로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것, 이 부분을 좀 더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고 좀 더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접근을 한다고 하면 캘리그라피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 이 캘리그라피 하시면서 다양한 뭐 관객들도 만났을 거고 또 선생님 지도를 받는 제자들도 있을 텐데요. 이들과의 소통하시면서 재미나고 뭐 즐거웠던 이야기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 선생님들이 평범하지만 예술가가 되는 그날까지 같이 지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술가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캘리그라피가 될 수 있게끔 지도하는 건데, 이 선생님들이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그 선생님들의 자부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 해년마다 선생님들에 한해서는 또 릴레이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운 날은 그림을 그리고 쓸쓸한 날은 음악을 들었다. 그러고도 남는 날은 널 생각해야만 했다. 사는 법. 굉장히 울림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로? 제 생각보다 이걸 읽은 사람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쓴 것 같아요. 그분이 이걸 읽었을 때 이런 마음으로 내가 줬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시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백인의 캘리그라피인들과 함께 묵백전을 진행을 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되신 분들부터 저랑 같이 초창기부터 시작했던 10년 되신 분들까지 해서 100명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묵백전을 진행을 하였어요. 캘리그래피가 맺어준 소중한 인연들과의 전시회 묵백전. 전시회장을 가득 메운 거대 화선지에 붓글씨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백인 전시회의 의미를 더했던 시간이었는데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과 깊이를 담아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줬던 뜻깊은 경험들을 토대로 이제 그녀는 더 큰 걸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전시 또 재능 기부 그리고 제자들을 키우고 이런 일들 쭉 하시는데 새해에는 어떤 계획 갖고 계시죠? 제가 캘리그라피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해여서 그 기념으로 이제 책 출판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게끔 문구며 글씨체며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제 걸로 해서 책을 출간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공감하고 행복해하시는 표정을 그렇죠. 보시면 그게 보람. 그렇죠. 보람이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간혹 우리 노래하시는 분들도 거리에서 버스킹 공연하듯이 이렇게 글씨로 캘리로 길거리에서도 또 공원에서도 이렇게 글씨 써서 드렸을 때 감동들 그런 활동들 새해도 계속 좀 이어가 주시면. 진심을 담은 손글씨로 행복을 전하는 남도 사람 서선영. 아름다운 한글에 조형미를 깃들여 단 하나뿐인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녀가 우리 전국시대 새해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서선영 씨도 올해 더 많은 활약 기대할게요. 네, 2019년 기해년을 맞이해서 여전히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줄비에 있습니다. 네. 자, 이럴 때일수록 도정의 역할 참 중요한 시기인데요. 맞습니다. 그래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200만 전남도민을 대변하는 기구죠. 전남도 의회에서 새해 어떤 계획과 각오로 올해를 또 꾸려나갈지 또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늘 톡톡 반갑습니다. 전남도 의회 이용재 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도의장 이용재입니다. 네.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7월에 이번 의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반년가량이 흘렀는데요. 이제 처음 새해를 맞았습니다. 11대 도의회 의장으로서 지난 6개월을 좀 되돌아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세요? 예,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수 MBC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11대 전남 도의회 의장 광양 출신 이용재 의원입니다. 6개월 전에 도의회 의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취임하면서 도민에게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전라남 도의회를 만들 것을 다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주요 핵심 과제로 조례 재개정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자부를 하지만 또한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실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도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지역경제입니다. 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첫째도 경제고 둘째도 요즘 화두가 경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 도의회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최대 의정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의회 역량을 총
집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인 철강 산업, 석유화학 산업, 또 그리고 조선 산업에 있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도의에서 같이 적극 협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신산업인 에너지, 바이오, 또 항공, 우주 등에 있어서도 또 새로운 산업으로 이렇게 집중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네. 뭐 세부적인 내용은 하나씩 시간이 되는 대로 차근차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지역 경제 침체만큼이나 아주 심각한 지역의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고령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전국적으로도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할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전남도는 이게 더 심각하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심각한 문제인데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인구 절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전남도 의회 뭔가 좀 상황 인식이라든가 대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인구 문제 정말 국가적인 문제이죠, 지금. 네. 근데 전남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인구 문제 해결 없이 전남은 미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지금 전남이 190만 인구가 무너졌는데 네. 청년 인구 감소가 또 심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18년 말 현재 전남의 청년 인구가 46만 명입니다. 청년 인구라고 하면 18세에서 39세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도 한 8천 명이 또 감소를 했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도의 인구 정책을 출산 정책이라는 그런 단순한 정책에서 이제는 육아라든지 또 일자리가 이렇게 창출이 돼야만이 그 소득이 발생하고 또 이렇게 그 아이 양육하기 좋은 그런 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그 역점 시책으로 이렇게 그 도정으로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략적 기업 유치 및 신산업 분야 일자리 12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도정 목표를 정했는데 네. 저희 도의에서도 초당적으로 협조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보면 지자체마다 뭐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이게 그렇죠. 저 지방 소도시일수록 장려금의 금액이 좀 높습니다. 많더라고요. 네. 하지만 사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실 거예요. 출산 장려금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한 그 사회적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요. 네. 자,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이 전남도로서는 이런 고민들 더욱더 좀 집중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출산 장려금 이것만 갖고는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초자치단체별로 또 이렇게 출산 장려금을 그 위장전입 문제 이런 문제가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갖다가 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할로 그 수년에 걸쳐서 지급하기도 하고 또 적금 형태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출산 장려금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육아 부분이든지 앞으로 또 그 좋은 일자를 그 만들어서 우리 전남에서 아기 낳고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떠나지 않는 도시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이 울음소리가 가득한 게 좀 그립다 이런 이야기들도 어르신들이 많이 맞아요. 하시는데요.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일자리 문제입니다. 뭐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청년 실업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게 대책이 있는지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청년들 일자리 그 마련하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습니다. 네. 장기적인 그런 그 어떤 계획을 갖고 나가야겠죠. 그래서 우리 올해 그 전남의 청년 정책으로 혁신도시 내에 청년들의 창업을 도울 벤처타운을 또 조성을 합니다. 네. 그리고 청년 근로 장려금이라든지 또 청년 구직수당 조례를 만들어서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또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를 이렇게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할 청년센터를 4개소에서 8개소로 이렇게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해서 주거 뭐 지원금이든지 또 희망 디지털 통장을 만드는 데 지원을 한다든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면요, 최근 광주, 전남 지방 의원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계속 일어나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뭐 비단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또 아닌데요. 요즘 의원들이 이제 비도덕적인 행태들이 자꾸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자, 전남도 의회 의장으로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전남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남성 의원이 여성 의원한테 뭐 언론에 보도됐지만 폄하 발언 때문에 결국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또 징계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의원이 진정으로 또 사과도 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다짐도 했습니다.
또 의원 한 명 한 명은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의원 상호간의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네.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서로 간의 소통과 배려 속에서 전남 도민만을 위해서 또 의원들의 그 어떤 그런 품위 유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자면요. 네. 아무래도 그 교육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지역 대학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의장님 지역구 이제 광양이시잖아요. 예. 광양이기 때문에 뭐 광양보건대학교, 한려대학교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예. 그 폐교 위기가 참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현재 양 대학이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최하위 또 등급을 받았고요. 장학금 전면 제한, 뭐 정원 감축이라는 페널티까지도 부여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폐교가 이제 가시화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진짜 없어지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참 안타까울 일입니다. 지방 소멸론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대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대학의 그 역할이 또 대학이 있음으로써 청년들이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광양보건대는 우리 전남의 유일한 보건 계열의 특성화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전남 지역에 보건 의료 인력을 굉장히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고시 합격이나 또 취업률 등에서도 굉장히 전국 상위권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설립자가 그 교비를 횡령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대학 역량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주고 또 국가 뭐 장학금도 못 주게 하고 그다음에 대출도 못 받게 하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게 심판 연좌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도의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학금 중단이든지 그다음에 대출 중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갖다가 철회해 주라 하는 그 탄원서를 교육부와 청와대 또 국회에다가 지출을 또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대를 비롯해서 한려대가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 공립형 사립대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알루미늄 공장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중국의 한 기업이 이제 광양 색풍산단을 짓기로 하면서 좀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렇죠. 예. 현재 환경을 문제로 공장 건립을 반대하는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네. 자, 그만큼 환경 문제 지역민들에게 좀 예민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환경오염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전남도 의회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유치 과정에서 그 주민들과의 처음부터 소통을 좀 하고 주민 설명에 있었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12월부터 이제 주민 설명회를 하고 중국 현지 공장을 또 뭐 우회 또 환경단체들 주민들 이렇게 다녀왔지 않습니까? 견학을 다녀오고 나서 환경 오염은 그 전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그 알루미늄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또 파급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적극 이렇게 환영합니다. 환영하신다는 입장을 일단 정리를 해보고요. 또 일단 이슈가 많기 때문에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여수한단의 또 원료 공급 통로, 낙포부두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저희도 이제 다룬 바가 또 있었고요.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이 아직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 의회 차원에서 뭔가 좀 손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낙포부두는 그 여천 석유학단지의 그 원료 공급 기지로 부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1974년에 이렇게 그 건립이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노후화돼 가지고 보니까 5개 선석 중에 한 개는 지금 D등급, 2등급이 최하위죠. 그리고 3개는 C등급, 또 한 개는 B등급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빨리 리뉴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KDI에 의뢰했는데 지금 5년째 이게 그 낮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급함을 갖다가 저희도 인식하고 그 도의에서 뭐 그 기재부와 KDI에 촉구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납부분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사실 물 마실 시간도 못 드릴 정도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자, 요즘 보면 지방분권 정책이 좀 이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중앙과 지방의 문제가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네. 모든 게 중앙 집권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의 과밀 현상이 나타나고 그 혼잡 비용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지방은 이제 이렇게 인구 소멸론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저는 출산이 이렇게 저하되는 것도 중앙 집권적인 그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지방이 같이 이렇게 잘 살면, 전국이 잘 살면 이렇게 출산도 왜 그러냐면 주거 비용 이런 부분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분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도의에서도 분권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재정 문제에서도 지방세와 그 국세의 비율을 지금 8대2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6대4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하는데, 그런 부분이 시급히 해결이 좀 돼야만이 지방이 잘 살고 또 수도권 과밀도 해소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간이 좀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궁금한 것들 좀 중점적으로 여쭤보면요. 이게 도의회가 주목하고 있는 새 전남도 초대 현안은 또 무엇이냐, 이 점이 또 궁금할 것 같습니다. 가장 역점을 두고 좀 보고 계시는 사업들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전남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구 감소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인구 감소를 다시 증가세로 반전을 시켜야 되고요. 네. 그러려면 경제가 또 이렇게 또 안 들어갈 수가 없고, 맞아요. 일자리 창출이 안 들어갈 수가 없고, 네. 그렇게 하려고 보면 또 지방대학 문제도 안 들어갈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또 지금 기존에 괜찮은 철강과 또 우리 석유화, 조선은 요즘에 많이 살아났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줘야 되고요. 또 동북권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동부 청산 건립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잘 우리 동북권이 합의를 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안 생기고, 그런 지역에다 잘 건립해서, 어떤 도움에 대한 서비스를 이렇게 잘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끝으로 한 30초 정도 남아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전남 도민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그리고 또 여수 MBC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의 최종 목표는 도민의 행복입니다.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쉼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과 약속한 대로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전남도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년사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문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참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나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